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보낸 공문 한 장. 1년 뒤 그 대가는 60조 원이었습니다. 거제로 날아간 캐나다 차관보는 도크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1년 내내 비워둔 캐나다의 자리, 그곳이 성조기를 단 미국 함정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통보한 인도 시점은 12년 뒤, 캐나다의 마지막 잠수함은 태평양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마디에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비는 처음부터 캐나다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60조 원이 무너지는 소리는 전화벨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고 화면에는 한국에 나가 있는 무관 보좌관의 이름이 떠 있었죠. 이 시각에 걸려오는 전화치고 좋은 소식은 32년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밴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관보님, 거제입니다. 지금 암벽에 서서 하나오션 도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도크는 왜 보고 있나? 찼습니다. 전부 찼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가 찼다는 건가? 우리 자리 말입니다. 하나오션이 우리 잠수함을 위해 비워뒀던 그 군사용 도크가 지금 회색 함정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배들 마스트에 걸린 깃발이 전부 성조기입니다. 전부 미국 배란 말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60조 원. 우리 캐나다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밀어붙이던 잠수함 사업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독일은 우리에게 12년을 기다리라 했고 한국은 언제까지든 우리를 기다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방금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보고 직후 캐나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긴급 상황실이 소집됐고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총리실에서 전화가 3통이나 걸려왔습니다. 언론보다 먼저 진상을 파악하라는 불호령이었죠. 상황실로 달려가는 복도에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넥타이를 맬 정신도 없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날따라 수술실 조명처럼 창백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덩컨 맥켄지라고 합니다. 캐나다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였고 이 바닥에서만 3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예비 순위로 밀어냈던 그 공문,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손으로, 제 만년필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서명 하나가 어떻게 저를, 그리고 우리 캐나다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전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캐나다 해군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4척. 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는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척은 부두에 묶인 채 서로의 부품을 뜯어먹고 있었죠. 한 척을 살리려고 다른 배의 밸브를 떼어내는 말 그대로 처참한 돌려막기였습니다. 함령은 이미 38년, 사람으로 치면 진작 은퇴했어야 할 노인을 수심 200m 바닷속으로 내려보내고 있던 셈입니다. 문제는 바다가 조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평양 건너에서는 대륙의 핵잠수함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우리 앞바다를 지나는 정체불명의 잠수함 항적이 한 해에만 47건이나 잡혔습니다. 잠수함 없는 캐나다는 앞마당 대문 열쇠를 잃어버린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웃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60조 원.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방위 사업이 출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로 제가 임명됐습니다. 언론은 저를 두고 캐나다에서 가장 무거운 펜을 쥔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서명 하나에 60조 원이 움직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무게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잠수함은 독일. 제 머릿속에는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답이 돌에 새긴 듯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전략회의가 열리던 날, 저는 평생 후회하게 될 장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토록 독일을 믿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26살 신참 사무관 시절, 저는 연수차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TKMS의 조선소였죠.
성당 천장만큼 높은 강철 지붕 아래 거대한 원통형 선체 위로 용접 불꽃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광경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쇳내와 귀를 찢는 그라인더 소리 속에서 안내를 맡았던 백발의 독일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도 이 자리에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100년입니다. 100년. 그날 저는 신앙을 하나 얻었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이 만든다. 나머지는 전부 아류다. 그 신앙은 3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60조 사업의 첫 전략회의에서 제 입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셈이죠. 회의실에는 20명 남짓이 모였습니다. 상석에는 제 직속 상관인 제럴드 휘트먼 차관이 앉아 있었고요. 국방 조달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오만하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남의 말을 자르는 것이었고 특기는 남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것이었죠. 후보는 사실상 두 곳으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독일의 TKMS,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 한국이라는 이름이 검토 자료에 오르자 휘트먼 차관은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이나 찍어내는 나라 아닌가? 나토 군함의 속살을 아시아 하청 조선소에 보여줄 셈인가? 지금.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올린 사람은 제 직속 선임 분석관 에밀리 카슨이었는데요. 숫자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고 또박또박 반박했습니다. 차관님, 웃으실 자료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잠수함을 계획보다 늦게 인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00톤급 KSS-3를 자기 손으로 설계해서 이미 바다에 띄운 나라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의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휘트먼 차관은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카슨 분석관. 시계는 스위스제를 차면서 잠수함은 아시아에 맡기자. 자네 커리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역시 차관과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 킬에서 얻은 신앙이 제 두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TKMS의 영업 총괄 부사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습니다. 클라우스 브란트. 은회색 머리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기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회의실 가득 풍기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인사 대신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저희 주문서에 이름을 올릴 기회는 아무 나라에나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오만함마저 명가의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떠올리면 낯이 화끈거릴 노릇이죠. 브란트는 100년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격은 척당 5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흥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의 100년 역사와 계약하시는 겁니다. 우리 측 실무자가 캐나다 정부의 핵심 요구 조건을 꺼냈습니다. 사업비의 일부인 8조 원 규모를 캐나다 현지에 재투자하고 우리 조선소에서 일부 공정을 진행해 달라는 조건이었죠. 브란트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현지 재투자 8조 원이요? 그건 없던 일로 하시죠. 저희 기술은 키를 떠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으시면 견학은 시켜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명가 앞에서 우리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상태였으니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 브란트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어제 조선업을 배운 학생들입니다. 상선은 잘 만들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예술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에게 예술을 맡기시겠습니까? 거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회의실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휘트먼 차관은 손뼉까지 쳤고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년 뒤 제 목을 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요청한 해군 제복의 남자. 우리 해군의 마지막으로 남은 가동 잠수함, 그 빅토리아급의 함장 데니얼 포터 중령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죠. 5분만 주십시오. 바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터 함장은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녹슨 파이프에 테이프가 칭칭 감긴 기관실 내부였습니다. 제 배의 심장입니다. 부품이 단종된 지 오래라 퇴역한 잠해함 세척에서 장기를 떼어다 이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승조원 53명이 태평양에 나갑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5년입니다. 5년 뒤면 이 배마저 퇴역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인도 일정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 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휘트먼 차관이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함장. 배는 함장이 몰고 조달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감성파리는 해군 홍보실에 가서 하게.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포터 함장은 잠시 차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박혀 있습니다. 어른들의 시간표에 바다가 맞춰 주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애써 흘려보냈습니다. 명가는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퇴근길 주차장까지 따라 나온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만약에, 정말 만약에 독일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100년 명가는 늦지 않아. 그게 명가라는 말의 뜻이야. 그 대답을 저는 지금까지도 밤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예상대로, 아니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대로 독일 TKMS였죠. 기자회견장에서 휘트먼 차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100년의 신뢰를 선택했다는 그의 발언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요. 그는 마치 자기가 100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는 공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신, 하나오션. 제목,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 통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사를 이순희 예비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한해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기 바란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문에 서명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탈락시킨 게 아니라 예비로 남겨준 거잖아. 한국처럼 수주에 목마른 나라라면 감지덕지할 일이지. 그게 그때 제 진심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만년필 뚜껑을 열자 잉크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덩컨 맥켄지. 서명이 마르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우리 캐나다의 앞으로 몇 년을 통째로 삼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흘 뒤 한국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지금도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단 2문장이었거든요. 귀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도크는 비워두겠습니다. 화를 내는 문장도, 매달리는 문장도, 조건을 다시 흥정하자는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2문장. 이 회신이 우리 국방부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휘트먼 차관은 제 방까지 찾아와 문서를 낚아채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것 봐, 맥켄지. 도크를 비워두겠답니다. 도크를. 역시 아쉬운 쪽은 저쪽이야. 얌전히 엎드려서 기다리겠다는 거잖아. 조선소 한 칸을 통째로 비워놓고 말이야. 이게 바로 을의 자세라는 거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고 싶군. 그는 그 문서를 회의 때마다 농담거리로 써먹었습니다. 아시아식 인내심이라나요. 그날 저녁에는 브란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 전화라기보다는 조롱 전화에 가까웠죠.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차관보님. 아, 그런데 한국이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린다면서요? 잘된 일입니다. 아시아 조선소는 원래 기다리는 게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다림도 영광일 겁니다. 거장의 대기실에 앉아있는 셈이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어왔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그 2문장이 자꾸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는 겁니다. 도크는 비워두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에서 위스키를 2잔이나 비우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지만 등줄기 어딘가가 서늘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매달리는 상대는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상대는 어딘가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때는 그 서늘함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TKMS가 주최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수도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죠.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브란트는 물 만난 국이었습니다. 각국 대사들 사이를 오가며 100년 역사를 자랑했고 우리 강요들은 그 곁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저는 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브란트가 휘트먼 차관만 따로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더니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속닥였고 돌아온 차관의 손목에서는 전에 못 보던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명가의 기념품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에밀리가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종이보다 창백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보고 퇴근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아서 대체 뭘 본 건가? TKMS의 수주 잔량입니다. 공개된 사업 보고서와 각국의 발주 기록을 전부 교차 대조했습니다. 저들이 브리핑에서 우리에게 말한 일정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에밀리가 내민 표에는 붉은 밑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지금 TKMS에 밀려있는 일감이 11년치입니다. 11년이요. 노르웨이가 주문한 물량이 맨 앞줄이고 독일 해군 자체 물량이 그 다음이고 우리는 그 줄의 맨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우리 첫 잠수함이 물에 뜨는 건 빨라야 12년 뒤입니다. 12년. 저는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켰는데 그렇게 쓴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포터 함장의 배는 5년 뒤에 퇴역합니다. 그럼 우리 바다는 7년 동안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는 겁니다. 단 한 척도요. 그 7년 동안 북극 항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그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본계약 협상에서 일정 보증 조항을 받아내면 될 일이야. 100년 명가가 설마 고객을 12년씩 기다리게 하겠나. 차관보님, 오늘은 퇴근하게. 명령이야. 에밀리가 나간 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은 서랍에 가둬두면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서랍 속에서도 자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독일킬에서 저는 서랍 따위에는 가둘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40분을 기다리면서 100년 명가의 대기실이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배우게 되거든요. 제 32년 신앙이 무너지는 데는 그곳에서 딱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독일킬의 하늘은 그날도 잿빛이었습니다.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공항에서 조선소로 가는 내내 차창에는 가는 비가 흩뿌렸습니다. 본계약 협상을 앞둔 공식 실사였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상대의 곳간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죠. 저와 에밀리 그리고 기술감독관까지 실사단 3명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날아간 길이었습니다. TKMS 본관 로비에 도착한 시각은 약속보다 10분 이른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우리 이름을 듣더니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죠. 우리는 로비 구석의 가죽 소파로 안내됐습니다. 커피 한 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100년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26살의 제가 넋을 잃고 바라봤던 바로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사진들은 예전처럼 위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액자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0조 원을 들고 온 고객입니다. 한 나라의 차관보가 조선소 로비에서 편의점 알바 면접자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정확히 40분이 지나서야 브란트가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워낙 바쁜 몸이라서요. 이해하시죠? 그는 손목에 시계를 슬쩍 보여주듯 소매를 거두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서 처음으로 서늘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 그건 32년 공직 생활에서 꽤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며 저는 실사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오전에는 건조 공정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용접 라인과 선체 조립동, 그리고 저희 배가 지어질 도크까지요. 브란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표정이었죠. 공정 견학은 어렵습니다. 기밀이거든요. 저희 기술은 저희 가족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실사입니다.
브란트 부사장. 관광이 아니라요. 계약 전에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건 저희의 권리입니다. 권리요?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차관보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손님이 왕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왕인 곳이죠.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드리는 서류를 믿으시면 됩니다. 100년짜리 서류를요. 회의실에 앉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란트가 새 견적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척당 5조 9천억 원. 우선 협상 때 제시했던 5조 2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협상 시작가보다 올랐는데요. 환율이 움직였고 원자재가 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몸값이 올랐습니다. 요즘 저희 주문서가 아주 뜨겁거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일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분석으로는 인도까지 12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이냐고요. 브란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12년이요? 그건 모든 게 순조로울 때 이야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관적인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물량이 먼저고 우리 독일 해군 물량이 그 다음입니다. 같은 도크, 같은 라인에서 순서대로 나갑니다. 끼어들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우토반이 아니거든요. 우리 해군은 5년 뒤면 잠수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12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건 캐나다 사정이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캐나다 사정이죠. 60조 원을 들고 온 고객 앞에서 판매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는지 브란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차관보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건 모욕이 아니라 명가의 질서입니다. 저희 대기 명단에는 나라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어요. 불만이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 줄 뒤에 서고 싶어 하는 나라는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역사와 계약하는 겁니다. 역사에는 원래 대기 시간이 있는 법이고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얻어낸 것은 없었고 잃은 것은 많았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일정은 밀리고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죠. 조선소 정문을 나서는데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우산을 챙겨주는 직원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보내준 기사 링크 하나를 클릭했죠. 폴란드의 방산 전문지가 쓴 분석 기사였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에 부딪혔다. 독일의 건조 라인은 이미 만석이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배를 앉힐 자리가 없으면 배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다. 물리적인 한계. 저는 그 6글자를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3국 전문지가 우리 사업의 사망 진단서를 대신 써준 셈이었으니까요. 심장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차관보님, 여기까지 온 김에 확인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 말인가? 거제요. 예비협상 대상자 실사라는 명분이 있잖습니까? 독일 서류만 믿지 말고 한국 도크를 직접 보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은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브란트의 그 얼굴, 그건 캐나다 사정이죠라던 그 입모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화면을 열었습니다. 좋아.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어차피 별거 없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틀리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어차피 별거 없을 거라고 말하는 순간이요. 거제의 하늘은 킬과 정반대였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에 여름 햇살이 쏟아졌고 바다에서는 소금기 섞인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지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수십 층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들이 수평선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아래로 집채만 한 선체 블록들이 장난감처럼 들려 옮겨지고 있었죠.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쏟아졌고 쇳내와 페인트 냄새와 바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26살의 킬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저를 압도했던 그 100년 명가의 활기. 그런데 여러분, 그 활기가 지금 독일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배는 더 큰 규모로요.
에밀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차관보님, 여기 연간 건조량이 킬의 몇 배인지 아세요? 서류로 볼 때는 저도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까 알겠네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입니다. 영접부터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40분을 기다리게 하기는커녕 정문에서부터 경영진이 나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원하시는 곳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라니요. 기밀 구역도 있을 텐데요. 숨길 게 없습니다. 저희 실력이 저희 기밀입니다. 저는 킬의 로비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KSS-3 잠수함이 조립되고 있는 건조동이었죠. 매끈한 검은 선체가 조명 아래 고래처럼 누워 있었고 그 주위로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내하던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 배가 다음 달이면 물에 들어갑니다. 계획보다 20일 빠릅니다. 계획보다 빠르다고요? 조선업에서요? 저희한테는 흔한 일입니다. 지난 20년간 해군에 배를 늦게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납기는 저희한테 자존심입니다. 에밀리가 저를 슬쩍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제가 보고서에 쓴 그대로죠. 저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3번 도크. 이번 출장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장소였습니다. 거대한 도크 하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는 들어갈 공간이 완전히 비워진 채 콘크리트 바닥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사방이 배와 블록과 자재로 빼곡한 조선소 한가운데 그 자리만 섬처럼 비어 있는 겁니다. 이상한 건 그 빈 도크가 전혀 버려진 느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닥에는 물때 하나, 녹물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계류 장비들은 기름칠이 되어 정렬돼 있었고요. 마치 어제까지 쓰다가 오늘 아침에 청소를 끝낸 것처럼요. 여기는 왜 비어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노는 순간에도 손해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때 안전모를 쓴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용접 흉터가 지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도크 마스터 박승호 반장. 이 도크에서만 27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손님 자리입니다. 손님 자리요? 캐나다 잠수함 자리요. 위에서 그럽디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손님이니까 자리를 빼놓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조가 매일 아침 여기부터 쓸고 닦습니다. 언제 오셔도 이틀이면 배를 안 칠 수 있게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캐나다가 당신들을 예비 순위로 통보한 건 알고 계십니까? 박 반장은 씩 웃었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순서야 손님이 정하는 거고 준비는 저희가 하는 거죠. 저는 배 만드는 사람이라 어려운 건 모릅니다만 하나는 압니다. 기다리기로 했으면 제대로 기다려야죠. 먼지 쌓인 자리에 손님 모시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는 걸레를 다시 집어들고 계류 장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하게 눈시울이 시큰거렸습니다. 킬에서는 60조 원을 들고 간 차관보가 로비에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거제에서는 답장 한 장 못 받은 조선소가 1년째 도크를 쓸고 닦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명가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답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점심은 구내식당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우리를 데려간 곳이 임원 식당이 아니라 수천 명이 줄 서는 일반 식당이었죠. 회장도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식판을 든다고 했습니다. 뜨끈한 국밥을 앞에 두고 저는 몇 술 뜨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32년 신앙에 금이 가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 암벽을 따라 걷는데 박 반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가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손님들이 부쩍 자주 오십니다. 양복 입은 분들이 저 3번 도크를 한참씩 보고 가요. 줄자까지 들고 와서 재보고 가는 팀도 있었고요. 미국이요? 미국이 여기를 왜? 글쎄요. 저야 모르죠. 근데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꼭 이사 갈 집 보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입니다. 자기 배는 자기 나라에서 짓는다는 철칙을 100년 가까이 지켜온 나라고요. 그 미국이 한국 도크를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저희가 실사를 한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온 기분입니다. 그것도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쪽은 우리였고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크레인들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그대로 올리면 국방부가 뒤집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제 커리어도 함께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저는 쓰기로 했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요. 그게 공직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 자존심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지만요. 귀국하자마자 저는 사흘 밤을 새워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잠수함 사업 리스크 재평가 및 예비협상 대상자 활용 방안. 내용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첫째, TKMS의 일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하나오션의 건조 능력과 준비 상태는 예상을 훨씬 상회한다. 셋째, 예비협상 채널을 즉시 실무협상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휘트먼 차관의 집무실로 들어간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채 5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앞으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맥켄지, 자네 아시아 출장 한번 다녀오더니 사람이 이상해졌군. 국밥 한 그릇에 영혼이라도 팔고 온 건가? 차관님, 숫자를 보십시오. 독일 나이는 만석입니다. 12년입니다. 우리 해군은 5년 뒤에 잠수함이 소멸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입니다. 산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했죠. 내가 산수 하나 가르쳐 주지. 이 사업에 자네 커리어 32년이 걸려 있어. 그리고 내 커리어도. 우선협상 대상자를 뒤집는다. 그 순간 언론이 뭐라고 쓸 것 같나. 캐나다 정부, 100년 명가 버리고 아시아 조선소 선택. 야당이 청문회를 열 거고 그 자리에 자네가 앉게 될 거야. 그러고 싶나? 국민 세금 60조 원이 걸려 있습니다. 청문회가 무서워서 침몰을 방치하는 게 공직입니까? 휘트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맥켄지 차관보. 마지막 경고야. 이 보고서 오늘 자료 폐기해. 원본이고 사본이고 전부. 그리고 한국의 한자도 다시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커리어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면.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게 했습니다. 종이가 갈려 나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밤을 새운 진실이 국수발처럼 쏟아져 내리는 걸 저는 그저 서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저는 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 서류를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휘트먼 차관이었습니다. 통화 중이었고 상대가 누군지는 첫 문장에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브란트, 걱정 말게. 맥켄지가 좀 설치긴 했는데 내가 밟아놨어. 보고서? 오늘 갈아버렸지. 그래, 본계약은 예정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자네는 이사회나 잘 달래놔.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릴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그 시계 말이야. 물건이 아주 좋더군. 다음에 킬에 가면 저녁은 내가 사지. 우리 사이에 뭘. 우리 사이. 저는 그 세 글자를 곱씹으며 어두운 주차장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만찬장 발코니에서 건네지던 그 작은 상자. 차관 손목에서 반짝이던 새 시계.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2인자가 계약 상대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녹음도 없었고 목격자도 저 하나였죠. 차관을 고발한다. 시계 하나로? 저만 미친 사람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밤, 에밀리가 또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얗게 질려 있었죠. 차관보님, 앉아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이번엔 어느 나라가 우리를 제쳤나. 미국이요. 미국이 뭐. 미국 국방부가 한국 조선사들한테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RFI, 정보요청서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의 조선 3사의 동시에요. 정비 물량이겠지. 미국이 남의 나라에서 배를 새로 짓지는. 차관보님, 에밀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가 제 말을 자른 건 8년을 같이 일하면서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겁니다. 전투함하고 군수지원함 신규 건조 능력을 묻는 문서입니다. 몇 척을 얼마 만에 어떤 일정으로 지을 수 있는지 숫자로 적어내라는 요구예요. 미국이요, 차관보님. 자기 배는 자기 땅에서만 짓던 그 미국이 지금 한국에 견적을 묻고 있다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반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요즘 미국 손님들이 부쩍 자주 오십니다. 줄자까지 들고 와서 재보고 가요. 꼭 이사 갈 집 보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차관보님,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해군 군수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미 해군 실무자들이 대거 나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태평양 건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첩보가 과장이기를. 제발 미국의 변덕이기를. 하지만 여러분,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실은 과장은커녕 에밀리의 보고서가 오히려 축소판이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워싱턴의 심포지엄장은 세계 해군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각국 제복과 양복이 뒤섞였고 커피 향과 명함 돌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죠. 그런데 저는 입장하자마자 굴욕부터 맛봐야 했습니다. 안면이 있는 유럽 조달 담당자들이 저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은 대놓고 이렇게 물었죠. 맥켄지, 독일 줄에 서셨다면서요? 몇 년이나 기다리신답니까? 저희끼리는 내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이 먼저 나오나 제 손주가 먼저 대학을 가나. 폭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웃는 신용을 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국제 조달판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로건 대령을 만난 건 오후 세션이 끝난 뒤였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군수 담당, 함정 정비와 보급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담당이라고 소개하자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구석 테이블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차관보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고생하신다고요. 커피 한잔 하시죠. 태평양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 로건 대령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던 세계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태평양 건너 상대의 해군 함정은 370척입니다. 우리는 290척이고요. 뒤집힌 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저쪽은 한 해에 우리 몇 배씩 배를 찍어냅니다. 얼마 전에는 저쪽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SLBM까지 쏘아 올렸죠. 보셨을 겁니다. 물 위는 숫자로 밀리고 물밑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 돈이요? 로건이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차관보님, 돈으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크와 사람이 만들죠. 그런데 우리 조선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항구에는 크레인보다 변호사가 많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돈이 강철이 되어 물에 뜨기까지의 길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발밑이 비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국입니까? 로건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뛰는 우리 군수지원함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맡긴 겁니다. 미 해군 함정의 속을 동맹국, 민간, 조선소에 연 거죠. 100년 철칙에 처음 낸 균열이었습니다. 솔직히 내부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아시아 조선소에 우리 배의 내장을 보여준다고? 다들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서 휘트머니 하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로건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비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정비창이 놓친 결함을 12건 잡아냈습니다. 12건이요. 그중 2건은 그대로 뒀으면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가 멈출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정비 기간은 우리 기준보다 40% 짧았고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보고서가 올라간 날 사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 한 해 실적을 2달 만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5건. 부산하고 진해에서 우리 배들이 수리를 받고 있고 한국의 협력업체 수십 곳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차관보님, 이건 정비 이야기고요.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방부가 한국 조선 3사의 신규 건조 능력을 묻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고치는 걸 넘어서 이제 짓는 것까지 물어보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목이 타서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로건의 다음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화가 우리 동부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땅 안에 한국 조선사의 발판이 생긴 겁니다. 지도를 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 조선소에서 100길로 얼마 안 되는 곳에 캐나다 헬리팩스가 있거든요. 당신네 해군의 앞마당에 당신들이 예비라고 부른 회사가 먼저 들어와 있는 셈이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저항처럼 물었습니다. 대령님, 미국은 자존심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 최강 해군이 남의 나라 도크에 배를 맡기는 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로건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자존심은 도크가 아니라 바다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의 시계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한국 조선소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서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 줄의 맨 앞자리를 배정받고도 예비라고 부르면서 1년째 비워두고 있다면서요. 우리 실무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좌석을 끊어놓고 공연장에 안 나타나는 관객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사포처럼 말라붙었습니다. 로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차관보님, 조달 30년 하셨다니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좋은 도크는 좋은 항구와 같습니다. 빈자리가 오래가지 않아요. 바다에서는 더더욱요. 저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당신들 자리가 아직 당신들 자리일 때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요. 제가 26살에 배운 지도에서는 독일이 잠수함의 수도였고 미국은 넘볼 수 없는 성이었고 한국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의 주인이 변방이라 불리던 나라의 도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앞, 가장 좋은 자리 하나가 우리 이름표를 달고 비어 있었죠. 우리가 예비라고 이름 붙인 그 자리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새벽에 귀국 항공편을 앞당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국방부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사태는 제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잔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TKMS의 공문 한 장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불길했죠. 본계약 체결 일정 조정 통보. 내용은 3줄이었습니다. 첫째, 이사회 사정으로 본계약 서명을 무기한 연기한다. 둘째, 설계 변경 및 원가 상승분으로 3조 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셋째, 상기 조건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무기한 연기. 3조 원. 협상 불가. 저는 공문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하자 브란트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로 여전히 웃으면서요. 차관보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브란트 부사장. 무기한 연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 협상을 시작한 지가 언젠데 본계약 서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저희 이사회가 신중해서요. 주주들이 요즘 예민하거든요. 납기를 못 지키면 물어줘야 할 배상금 조항을 걱정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 사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킵니까? 당신들 배를 기다리다가 우리 해군이 소멸하게 생겼는데 이제 와서 돈을 3조나 더 내라고요? 그러자 브란트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요. 차관보님, 명가와의 계약이 원래 그렇습니다. 기다림도 계약의 일부예요. 포도주를 주문해 놓고 왜 빨리 안 익냐고 화내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정 불만이시면 그가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나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물론 그 문으로 나가시면 저희 대기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 못합니다만 화면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2년 동안 명가라고 믿었던 상대에게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인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밤 9시 뉴스 속보였습니다. 태평양에서 초계 임무 중이던 우리 해군의 마지막 잠수함이 기관 개통 고장으로 긴급 부상했다는 소식이었죠. 냉각 개통이 말썽을 일으켰고 배는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 예인선에 끌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색 파도 위로 시커먼 선체가 힘없이 떠있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38년 된 노병이 바다 한가운데서 쓰러진 겁니다. 앵커의 멘트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늘 밤 캐나다의 바다에는 작전 가능한 잠수함이 단 한 척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포터 함장이었습니다. 예인되는 함교 위에서 위성전화로 건 거였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도록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보님, 승조원 53명은 전원 무사합니다. 그것만 먼저 보고드립니다. 함장, 정말 다행이요. 정말. 그런데 차관보님, 전에 제가 회의실에서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의 시간표에 바다가 맞춰주기를 빌겠다고 했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는답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바다의 시간표에 맞추실 차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오랫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는 전쟁터였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죠. 바다를 잃은 나라, 60조 사업은 어디에? 독일 잠수함은 12년 뒤, 우리 바다는 오늘 밤부터 무방비. 야당은 긴급 청문회를 요구했고 총리실은 국방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안을 가져오라는 거였죠. 긴급 대책회의에서 휘트먼 차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살아남는 기술 하나는 100년 명가급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실무 검증 부실입니다. 독일 측 일정 리스크를 실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 실사. 책임자였던 맥켄지 차관보가 무겁게 느껴야 할 겁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파쇄기에 갈아버린 그 보고서는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다는 얼굴로요. 회의실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방에서 싸워봐야 시간만 죽는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배다. 그리고 배가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쇠로 잠가뒀던 그 서랍이요. 에밀리의 보고서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를 불렀죠. 항공권 2장 끊게. 한국행으로. 총리실에는 내가 직접 보고하고 간다. 차관보님, 휘트먼 차관이 알면 알라고 해. 이제 그 사람 허락받고 움직일 단계는 지났어. 그리고 에밀리. 네. 가서 협상부터 하는 게 아니야. 사과부터 할 거야. 도크를 1년 동안 쓸고 닫게 만든 사람들한테 그 공문에 서명한 사람이 직접. 에밀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태평양 상공에 있었습니다. 좌석 앞주머니에는 새로 작성한 협상안이, 가슴 안주머니에는 1년 전 한국이 보내온 그 회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귀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도크는 비워두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부적처럼 몇 번이고 꺼내 읽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직 비어있기를, 우리를 아직 기다려주고 있기를 빌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구름 위에서 그 두 문장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시간, 거제의 3번 도크에서는 거대한 배 한 척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마스트에는 단풍잎이 아니라 별과 줄무늬가 그려진 깃발이 올라가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기다려준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급한 손님이 먼저 도착한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기내식도 마다하고 협상안만 다듬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뒤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하고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그 새벽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17분.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곳은 사실 캐나다가 아니었습니다. 거제의 호텔 방이었습니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날 저녁에 도착해 잠을 청하던 참이었죠.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던 무관 보좌관이 혼자 암벽에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도크가 찼습니다. 전부 성조기입니다. 저는 그 길로 영사관에 마련된 화상회의실로 달려갔고 지구 반대편의 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리실의 전화 3통을 받아내는 동안 창밖이 뿌옇게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암벽에 올라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3번 도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텅 빈 채 반짝이던 그 자리에 회색의 거대한 함정이 산맥처럼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 암벽에도 수리를 기다리는 미국 배들이 줄지어 계류돼 있었고요. 마스트마다 성조기가 아침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붉은 줄무늬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물결치는 그 광경을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바라봤습니다. 도크 주변에서는 한국 작업자들과 미군 관계자들이 뒤섞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 튀는 소리, 무전기 소리. 1년 전 제가 손님 자리라고 소개받았던 그 조용한 공간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난간을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차관보님. 돌아보니 마이클 로건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채로요. 워싱턴의 연회장이 아니라 거제의 암벽에서, 그것도 우리 자리였던 도크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난 겁니다. 대령님이 여기 왜?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요. 늦기 전에 결정하시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는 미안한 기색도 으스대는 기색도 없이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저 배는 우리 태평양 함대의 군수 지원함입니다. 심장이 고장난 채로 석탈을 떠돌았어요. 우리 본토 조선소는 자리가 없어서 반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락하고 이틀 만에 도크를 열어줬습니다. 이틀이요. 저희로서는 기적 같은 숫자였죠. 이틀. 박 반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제 오셔도 이틀이면 배를 안 칠 수 있게요. 그 이틀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로건이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차관보님, 오해는 마십시오. 저희가 새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빈자리에 앉은 것뿐이죠. 1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예요. 반박할 말이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사형장으로 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나오션의 특수선 사업을 총괄하는 서진욱 부사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1년 전 실사 때도 만났던 사람이었죠. 그때와 똑같이 정중했고 그때와 똑같이 담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저는 준비해 간 협상안을 꺼내는 대신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한국이 보내온 그 회신문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32년 공직 인생에서 외국 기업 앞에 고개를 숙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1년 전 귀사를 예비 순위로 통보한 공문에 서명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그 서명을 하면서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사가 감지덕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을 오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 부사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시 앉으며 창밖의 도크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도크를 비웠고 매일 아침 쓸고 닦았습니다. 언제 연락이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런데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 사이 동맹의 바다에 구멍이 났습니다. 미국이 저희 문을 두드렸을 때 저희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국가의 안보에는 저마다의 시계가 있으니까요. 차관보님, 저희가 야속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서 부사장의 목소리는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목소리가 천둥보다 컸습니다. 캐나다가 저희를 예비로 지정하신 그날, 저희는 서운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순서는 손님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를 예비로 두신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예비가 된 쪽이 저희가 아니었다는 걸요. 세 개의 바다가 저희 도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캐나다만 그 줄 밖에 서 계셨던 겁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오늘까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비는 처음부터 캐나다였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새벽의 그 전화보다 무서운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크가 찼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예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온 세상이 아는 동안 우리만 몰랐다는 사실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1년 전 그 예비 협상 대상자 지위 통보 공문의 원본이었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종이.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찢으실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이 문서는 제가 만들었으니 제 손으로 없애는 게 맞습니다. 오늘부터 캐나다에 예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귀사의 줄에 서겠습니다. 협상은 그날부터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조건은 1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1년 전 우리는 8조 원의 현지 재투자를 요구하며 갑처럼 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요구를 우리 스스로 거둬들였고 계약 조건은 한국의 표준 조건을 따랐습니다. 도크 배정은 미 해군 물량이 소화된 뒤 가장 빠른 자리가 3년 뒤였습니다. 3년. 1년 전에 저였다면 모욕이라며 자리를 박찼을 숫자죠. 하지만 독일의 12년 앞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3년을 정확히 지키는 나라가 12년을 흥정하는 명가보다 위대하다는 것을요. 서명하기 전 저는 다시 3번 도크로 내려갔습니다. 박승호 반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미국 배의 계류 상태를 점검하다가 저를 알아보고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늦으셨네요.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반장님, 1년 동안 이 자리를 쓸고 닫게 만든 사람이 접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박 반장은 잠시 저를 보더니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하게 부푼 수첩이었죠. 도크 점검 일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썼습니다. 세례 보니까 365장이더군요. 365번 쓸고 365번 닦았습니다. 그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 대신 하루하루 번호가 매겨진 종이마다 이상 없음, 대기 중이라는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반장이 수첩을 덮으며 씩 웃었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배 만드는 사람들은 자리 타령 안 합니다. 손님 자리요? 또 만들면 됩니다. 대신 이번에는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3년 뒤에 늦지 마십시오. 저희는 늦은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박 반장의 기름때 묻은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계약서의 조항보다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의 뜻을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이었습니다. 캐나다 협상 파탄 소식이 전해지자 TKMS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감사에서 브란트 부사장의 접대 장부가 통째로 드러났습니다. 각국 인사들에게 뿌린 선물과 향응 내역이 줄줄이 공개됐죠. 100년 명가의 이름을 팔아 잔치를 벌여온 겁니다. 이사회는 그를 그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100년 역사와 계약하는 거라던 그 남자는 그 역사에서 하루아침에 지워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말버릇을 흉내내는 농담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기다림도 계약의 일부라면서요? 그럼 실업도 커리어의 일부겠네요. 해임 발표가 난 날 밤, 제 휴대전화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브란트였습니다. 차관보님, 다 오해입니다. 제가 캐나다를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데요. 이게 다 이사회의 모함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성명 하나만 내주시면, 아니 자문 자리 하나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언젠가 저한테 그러셨죠. 나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그 문, 잘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2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개운한 통화 종료 버튼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쪽이었습니다. 독일 감사 자료가 국제공조로 캐나다 감사원에 넘어왔고 그 접대 장부의 수취인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럴드 휘트먼. 손목시계부터 휴양지 접대까지 내역이 페이지 반을 채웠습니다. 청문회가 열렸고
그는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기억보다 정직했습니다. 일련 번호 하나로 모든 게 증명됐으니까요. 그는 경질됐고 수사를 받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카메라 앞에서 코트로 얼굴을 가린 채 청사를 떠났습니다. 커리어를 끝내고 싶냐던 그의 협박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한 예언이 됐습니다. 반년 뒤 저는 의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석이었죠. 잠수함 사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준비해간 답변서를 덮고 마이크를 당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인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을 예비 순위로 통보한 공문.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그날 공문에 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에 서명한 겁니다. 100년의 이름값은 믿으면서 1년 동안 매일 도크를 쓸고 닦은 손은 믿지 않았던 오만이요. 그 서명의 값을 우리 국민이 치렀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새 계약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3년 뒤 첫 도크 배정, 이후 순차 건조, 그리고 상대는 지난 20년간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조선소라는 사실까지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저를 그렇게 조롱하던 기자들이 이번에는 길을 비켜줬습니다. 한 기자가 조용히 묻더군요. 후회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명은 후회하지만 사과하러 간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얼마 뒤에는 나토 조달 실무자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청됐습니다. 강연 제목은 주최 측이 정해서 보내왔는데 그걸 받아들고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거제의 빈 도크, 그리고 가장 비싼 수업료. 강연장에는 여러 나라의 조달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워싱턴에서 저를 놀리던 그 얼굴들도 보였죠. 저는 화면에 사진 2장을 띄웠습니다. 텅 빈 채 반짝이던 3번 도크, 그리고 성조기 함정으로 가득 찬 3번 도크,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갑이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쪽을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는 쪽을 보십시오. 기다려달라는 말은 여유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저희는 그걸 60조 원짜리 수업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연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각국 담당자들이 명함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질문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한국 조선소와는 어떻게 연락하면 되느냐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그 줄이 얼마나 빨리 차는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지난주에는 거제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포터 함장이 보낸 거였습니다. 새 잠수함 사업의 인수단장이 되어 거제에 파견을 나가 있거든요. 편지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배의 용굴이 도크에 거치되던 날, 안전모를 쓴 포터 함장과 박승호 반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차관보님, 여기 사람들은 시간표를 지킵니다. 바다가 기다려줘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1년 전 진실을 가둬뒀던 바로 그 서랍이요. 이제 그 서랍에는 다른 것들이 삽니다. 도크는 비워두겠습니다라던 회신문의 사본, 반으로 찢었다가 테이프로 다시 붙인 공문, 그리고 박 반장이 기어이 제 손에 쥐어준 도크 점검 일지의 마지막 장, 365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 없음. 대기 종료. 손님 도착.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0년의 명성을 믿었고 매일 아침 도크를 쓸던 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건 간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빈자리를 닦는 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입,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20년째 지켜온 기록. 그게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갖고 있었고, 그래서 세계가 지금 그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차관보가 거제의 도크 앞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빈자리를 쓸고 닦으며 약속을 지킨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묵묵한 약속 하나가 세계의 순서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